남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살지. 엄마, 한국 남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야. 여기 한국의 반지하방에서 일본인 모녀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빚도 많은 한국 남자야? 일본에 잘 나가는 남자 많은데. 100억을 줘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빚쟁이의 반지하에 사는 한국 남자를 만나는 일본 여성. 특히 부유한 집안의 부유한 일본 남자와의 결혼도 마다한 이 여성이 말이에요. 그녀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가난한 한국 남자와 힘들게 살아가려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야네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중견 재벌가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은 늘 예절과 규율로 가득 찼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각도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웃음조차 품격에 맞게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갈한 기모노를 입고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야네, 우리 가문의 딸답게 행동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방법부터 차를 따르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친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동안 저는 서예와 다도, 피아노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단아한 미모와 가문의 배경 때문에 끊임없이 구혼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의 아들, 의사 집안의 차남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가기보다는 제 힘으로 제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저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본 최고 대학 중 하나에 진학해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의 감시 없이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국제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단순했어요. 언젠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보다는 제가 직접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토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제 실력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으러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는데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남긴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펼쳐본 순간 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냐? 오늘 오후 5시 정문 앞에서 보자. 무례하고 불쾌한 문장이 거기에 시간과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로 보아 남자가 쓴 것 같았고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모양새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잘못 전달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문가에서 자란 자존심과 스스로의 정의감이 발동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욕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기분이 상했거든요. 오후 내내 그 쪽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그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잘난 척이냐? 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어요. 저는 그저 성실하게 공부하고 발표할 때 제 의견을 또렷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난 척으로 보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호기심과 분노가 이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학교 정문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저에게 이런 무례한 쪽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저를 불러낸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5시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정문 앞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저를 부른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아니면 장난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제 시선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계속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이 밝아 보이는, 그러나 다소 수수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뭔가 한국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도 저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혹시 같은 상황에 놓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저를 부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네.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쪽지를 받으셨나요? 제가 물어보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쪽지를 받았는데요. 정문 앞 5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야네라고 합니다. 국제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저는 민규입니다. 같은 과 같은 학년이네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그제서야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이었어요. 민규라는 이름을 들으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호명할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복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의 쪽지를 받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문 앞 5시에 나와라. 할 말이 있다. 제가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시간과 장소는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군가의 계획된 장난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평소 민규를 괴롭히던 동급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종종 봤거든요. 몇몇 남학생들이 민규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민규 씨, 혹시 평소에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민규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게 몇몇 친구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났어요. 단순히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다니, 그것도 저를 이용해서 민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니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저를 도구로 이용해서 민규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민규는 제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냥 누군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장난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민규 씨,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시면 안 돼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민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야네 씨.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는 외국인이니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그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타국에서 혼자 공부하며 이런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민규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동지애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동정심일까요?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민규라는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도 계속 그 일을 떠올렸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한국인 유학생과 만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적고 나니 제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민규를 찾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강의실에서, 학생 식당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민규를 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상황이 다르게 보였어요. 혼자 앉아있는 모습, 조별 과제할 때 마지막까지 팀이 정해지지 않는 모습,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모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괜히 눈에 띄기 시작한 민규를 떠올리며 묘한 호기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됐어요.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무례한 쪽지 사건이 저에게 새로운 만남을 선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무례한 쪽지 사건 이후로 저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만 민규를 바라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던 동료에 대한 관심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를 찾는 빈도가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민규가 앉은 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는 항상 맨 뒷자리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자리를 정할 때 민규 주변 자리들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그 근처에 앉으려 하면 다른 학생들이 슬쩍 저기 말고 이쪽으로 와 라며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민규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혼자 교재를 읽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씁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날이 있었어요. 6명씩 조를 이뤄서 글로벌 기업 사례 분석을 하는 과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나 팀을 구성하는 동안 저는 민규의 상황이 궁금해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예상대로 민규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친한 친구들끼리 팀을 이뤘고 민규만 덩그러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아직 팀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민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조의 리더 격인 다나카라는 학생이 마지못해 저희 조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전혀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규는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며 그 조에 합류했어요. 첫 번째 조별 모임 날, 저는 우연히 그들이 모이는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규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다른 팀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민규만 혼자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각 조별로 중간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나카 조의 발표 차례가 됐을 때 민규는 발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는 동안 민규는 그저 뒤에 서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발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에 관한 부분에서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민규의 표정을 보니 그도 그 오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한국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나카가 민규를 바라보며 민규 씨가 한국인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민규에게 그 역할을 맡겼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민규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혼자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을 걸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불만을 터뜨렸을 텐데 민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네 씨,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로 성장한 나라예요. 저도 그 끈기를 이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재벌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온 저와 달리 민규는 치열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굳은 의지와 희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이 점점 존경과 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 마케팅 수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조별 과제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또다시 민규는 마지막에 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토라는 학생이 팀장이었는데 첫 모임에서부터 민규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어요. 민규 씨는 자료 정리나 해주세요. 분석은 저희가 할게요. 사토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자료 정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 팀의 중간 점검 시간에 민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팀원들이 놓친 중요한 시장 동향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한 자료예요? 사토가 놀라며 물었을 때 민규는 한국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의 민규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여전히 민규의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토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발표했거든요. 민규는 그저 자료 정리를 도와준 정도로만 언급됐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자료의 질이 매우 높네요. 특히 시장 동향 분석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칭찬하셨을 때 사토는 우쭐해하며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민규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은 민규인데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너무 부당했거든요. 하지만 민규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규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명백히 민규 씨의 공이 더 큰데. 그러자 민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팀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는 민규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만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규는 한국에서의 생활, 일본 유학을 결심한 이후 앞으로의 꿈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일본에서 공부해서 더 나은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어요. 민규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해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처럼 부모의 지원이 풍족한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규의 내면이 놀랍도록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늘 진심을 담아 말했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동급생들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경제학 수업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별 발표 준비를 하던 중 민규가 속한 조의 다른 멤버들이 일부러 잘못된 발표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발표는 수요일인데 금요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수요일 아침 다른 조들이 모두 발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민규만 혼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교수님이 3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민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우리는 분명히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민규 혼자서만 잘못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갔습니다. 교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의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규는 팀원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 주까지 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은 대충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으로는 민규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후 민규를 따로 불러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민규 씨, 그건 민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민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왜 화를 안 내세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답답해하며 말하자 민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낫겠어요. 그 순간 저는 민규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복수나 대립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 날, 민규의 조는 정말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어요. 민규가 밤새 준비한 자료 덕분에 다른 어떤 조보다도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이번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부분이 뛰어나요. 라고 칭찬하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민규는 환하게 웃으며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민규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마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규에게 축하한다며 커피를 사겠다고 제안했어요. 같이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야네 씨,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민규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 속상해요.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민규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아야네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민규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후에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민규와 시간을 보낼수록 그의 진솔한 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규가 아야네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친구로서의 호감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민규와 가까워진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별한 감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민규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의 첫 데이트는 도쿄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게 케이크를 사주며 아야네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어느 날 민규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야네,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민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큰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거였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모든 걸 걸고 사업을 유지해왔는데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개인 보증까지 서신 빚이 너무 많아요.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저희의 이별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민규 오빠, 저도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야네, 그건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 달라요. 게다가 제 형편이 이런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늘 안락한 삶만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민규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야네. 내가 무슨 고생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우리 딸이 굳이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어디 있니? 그 남자가 진짜로 널 사랑한다면 포기하라고 말리는 게 맞지 않겠니? 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친척들과 가족 지인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재벌가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한국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후회할 것이다. 그 남자는 아야네의 집안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책임질게요. 민규 오빠는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부모님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거라.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연을 끊는다고 생각해라. 나중에 후회해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집안과의 단절까지 감수하며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규의 집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미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민규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규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위해 빌린 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야네, 미안해.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절대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민규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제게 이별을 말했어요. 아야네, 나 같은 놈 옆에 있으면 내가 고생만 할 거야.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규 오빠의 빚은 제 빚이에요. 같이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저 혼자 일본에서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때의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민규가 구한 보금자리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었는데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그 방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저희 집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아야네,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은 이런 곳밖에. 민규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몰래 보내주신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은밀히 연락해서 그래도 당분간은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냐 고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스스로 감당해보고 싶어요. 대신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새벽 시간대를 맡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사용법부터 진열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추가로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민규와 함께 빚을 갚아나간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카페 일은 편의점보다는 수월했지만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라떼 아트도 배워야 했고 다양한 원두의 특성도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가장 힘든 건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민규를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어의 장벽도 생각보다 컸어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는 말은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들이 빠르게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에 한 손님이 저를 보더니 일본 사람이지?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느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미묘한 시선들이 때로는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민규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습니다. 아야네야, 힘들지?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어요. 저희는 반지하방에서 소박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각자 일터로 향했어요. 저녁에는 둘 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라면이나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모든 걸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민규가 생일 선물로 작은 화분을 사준 날이었어요. 아야네야, 이 작은 화분처럼 우리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자.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거든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 중에 일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야네, 정말 괜찮아? 뉴스에서 봤는데 내 아버지 회사가 또 큰 프로젝트를 따냈더라. 집에 돌아오면 편할 텐데. 그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민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다시 확고해졌어요. 그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 저희의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혔습니다. 빚은 천천히지만 줄어들고 있었고 둘 다 일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야네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민규는 종종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제가 스스로 고생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반지하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저희의 사랑은 이제 진짜 실현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나면서 민규와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주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일본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큰고모부터 시작해서 외삼촌, 사촌 언니들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어요. 아야네,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할 거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고모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왜 한국의 빚쟁이와 결혼하려 하느냐는 소문이 일본까지 다 퍼졌다. 집안 망신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특히 사촌 언니 유키코의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아야네, 내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니?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집 딸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고 말이야. 유키코는 저와 어려서부터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쿄의 사교계에서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야네 양이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라. 그 좋은 집안 딸이 반지하에서 산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는 식의 소문들이 돌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사교 모임에 나가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몰래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야네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생활이 행복하니?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하는 말 아니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아야네야,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왜 그런 고생을 자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남자가 정말 좋다면 일본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규의 대학 친구 중 하나인 성호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 솔직히 말해서 그 일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재벌가 딸이 갑자기 이런 곳까지 와서 고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혹시 일본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 온 건 아니야? 민규의 또 다른 친구 준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형, 나는 솔직히 그 여자가 형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거야. 재벌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들을 들은 민규는 많이 상처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도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가씨, 소문에 들으니까 집안이 일본에서 엄청 부자래?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도 비슷했어요. 야간 근무를 할 때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일본 여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 안 하지.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민규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민규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께 저를 소개해드렸는데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민규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아, 이 여자애가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 맞니?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오히려 의심스럽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규 어머니는 제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니?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힘들다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집안은 가난해. 아들이 지금 빚도 많고 앞으로도 힘든 일만 가득할 거야. 그런데 재벌가에서 자란 아가씨가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니?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민규 어머니께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규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누렸던 풍요로움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아이 낳고 키우고 생활비 걱정하고 빚 갚느라 허덕이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몇 주 후에 다시 찾아뵌 자리에서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아가씨,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일본으로 데려가서 잘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아? 왜 굳이 여기서 고생시키려고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더 지나면서 주변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본 친척들은 아예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까지 나서서 아야네가 무슨 마법에 걸린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어머니가 전해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심리 상담을 받게 하든지 해야겠다. 친척들의 반응은 갈수록 극단적이 됐어요. 일본의 지인 중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동창 미유키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아야네, 정말 괜찮은 거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할게.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걱정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거나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여러 차례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첫 번째는 1년만 더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였고, 두 번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였어요. 세 번째 통보에서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아야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남이다. 유산상 속에서도 제외할 것이고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규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서 한강변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야네야,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나는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재산에 기대는 3대 신, 민규와 함께 작은 반지하에서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민규 오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민규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결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했거든요. 민규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관련된 일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냐?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어요. 일본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을 때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결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야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로 우리 가족과는 인연을 끊는 거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 가족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규 쪽 친척들도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냐?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화려한 결혼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을 거예요. 결국 저희는 동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홀이었는데 저희한테는 딱 맞는 크기였어요. 예식장 사장님도 저희 사정을 아시고 최대한 할인해 주셨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여러 벌 준비했을 텐데 지금은 10만 원대 드레스 한 벌이 전부였어요. 드레스 가게 사장님이 이 가격대에서는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씁쓸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드레스 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결혼 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을 텐데 저희는 은반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반지가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청첩장을 보낼 사람 명단을 작성할 때도 서글펐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민규 쪽도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설렘은 특별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민규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깜짝 소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 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까지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반지하방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민규를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걱정됐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야네야, 많이 마르고 거칠어졌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만남은 예상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반지하 방을 보신 아버지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습기 찬 벽, 곰팡이 냄새, 좁은 공간을 둘러보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야네,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실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규를 만나신 아버지는 의외로 조용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민규를 바라보시더니 젊은이,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 거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민규는 긴장한 표정으로 네, 아야네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민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 빚은 언제쯤 갚을 수 있겠나? 아야네를 책임질 자신이 있나? 민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야네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틀간 근처에 머무시며 부모님은 저희의 일상을 지켜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각자 아르바이트장에 가는 모습, 저녁에 지쳐서 돌아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 그래도 서로를 향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까지요.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와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야네야,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선택했니?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민규 오빠와 함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그래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야네야, 엄마는 내가 후회할까봐 걱정이야. 지금은 젊으니까 이런 생활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어머니의 걱정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예식장은 작았지만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소수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민규의 몇몇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동료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운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비싼 드레스나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저를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례사를 해주신 분은 민규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 분이 보여준 진실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하객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서약서를 읽을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민규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민규 오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던 하객들의 얼굴에서 진한 감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아버지는 저 아이는 결국 내 피를 이어받은 진짜 내 딸이구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민규도 눈물을 글썽이며 서약했습니다. 아야네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저는 아야네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아야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반지 교환식이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편견, 경제적 어려움들이 모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야네, 아버지가 틀렸다. 너는 정말로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그 젊은이 눈빛을 보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아버지가 너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민규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젊은이, 내 딸을 부탁한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가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민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민규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두 손을 잡아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오늘 두 분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양가 부모님의 마음이 모두 열린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신혼집은 옥탑방이었어요. 반지하에서 옥상으로 이사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민규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민규 오빠, 여기 정말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옥상도 있고.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니 민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일본에서 살던 집의 화장실만한 크기였지만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저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전 세입자가 남겨둔 때와 냄새를 없애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함께하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민규가 높은 곳을 닦으면 저는 바닥을 닦고 제가 세제를 준비하면 민규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야네야, 미안해. 신혼집이 이런 곳이라니. 민규가 또 미안해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좁은 공간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청소가 빨리 끝나서 좋네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넓은 집을 청소하느라 하루 종일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가구를 사러 나간 날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중고가구 매장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저희 집에 맞는 크기의 가구들을 찾았습니다. 새 가구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오히려 중고 가구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작은 식탁 하나를 골랐을 때 판매자 아저씨가 이 식탁 진짜 튼튼해요.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썼는데 끄떡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이 식탁이 얼마나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냉장고도 중고로 샀는데 크기는 작았지만 둘이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민규가 냉장고 소리가 좀 크네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래도 잘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냉장고는 소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저렴한 건 금방 꺼질 것 같고 그렇다고 비싼 것은 예산을 초과했거든요. 결국 중간 정도 가격의 매트리스를 선택했는데 둘이서 직접 들고 가야 했어요. 계단이 많은 옥탑방까지 매트리스를 옮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쉬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게 되네 라고 웃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전제품들도 대부분 중고로 장만했어요. 세탁기는 동네 중고가전 가게에서 샀는데 사장님이 직접 설치까지 해주셨습니다. 신혼부부네요? 이 세탁기 좋아요. 물도 적게 쓰고 조용해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전자레인지는 민규 친구가 이사하면서 안 쓰는 걸 줬어요. 좀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잘 작동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돼. 라고 민규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집 꾸미기도 직접 했습니다. 벽지를 바르거나 페인트를 칠할 여유는 없었지만 작은 소품들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시장에서 산 저렴한 커튼을 달고 플라스틱 화분에 작은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특히 옥상을 활용하기로 한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민규 오빠, 여기서 상추랑 대파 키워봐요. 처음에는 민규가 의아해했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화분 몇 개의 흙을 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원사가 모든 걸 관리했는데 직접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으니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채소가 나온다니 신기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민규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아야네야, 상추 새싹이 나왔어. 민규가 신나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상추와 대파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확한 상추로 쌈밥을 먹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가 기른 거네요. 맛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신선하고 달았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늘어날수록 장보는 비용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대파는 뿌리를 심어서 계속 기를 수 있었고 상추도 계속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소한 자급자족의 기쁨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저녁에는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게 저희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편의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추억이 됐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옥상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규가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없어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집안일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빨래는 번갈아 가면서 했고 요리도 둘이서 함께 배워갔어요.
저는 일본 요리를 가르쳐주고 민규는 한국 요리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특히 김치 담그기에 도전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민규 어머니가 전화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과정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첫 번째 김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짜거나 양념이 부족하거나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쯤 되니까 먹을 만한 김치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겨울이 되니까 옥탑방의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단열이 잘 안 돼서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꺼운 이불 덮고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추운 겨울 저녁에 둘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거실 히터는 잘 안 켰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더 가까이 있게 됐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좁다고 했지만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지만 아늑하죠? 라고 말하면 대부분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공간이라서 더 정다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일본 친구 미유키가 한번 놀러 왔을 때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느끼고 나서는 아야네, 정말 행복해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봄이 되니까 옥상 텃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상추, 대파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와 고추도 심었어요. 씨앗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새싹이 날 때마다 기뻤습니다. 우리 집 농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수확한 채소로 만든 요리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음식의 맛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규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라고 칭찬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경계하셨지만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가끔 직접 만든 음식을 드리니까 마음을 여셨어요. 이 집 며느리 참 착하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빨래 널 때마다 인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부부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서로 아끼며 사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가끔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직도 그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여기가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크기는 작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민규도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집을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꾸민 집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구석구석에 저희의 손길과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보니 이 작은 옥탑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자유와 성취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생활력과 끈기를 가까이서 배우며 민규의 곁에 선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옥상에서 별을 보며 민규가 말했습니다. 아야네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일본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겨울철 수도가 얼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옥탑방이라 그런지 추위에 더 취약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웃집에서 물을 얻어다 쓰며 버텼습니다. 이것도 추억이 될 거야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지쳐 돌아온 날에는 서로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했습니다. 마사지샵 갈 돈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길이 더 따뜻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습니다. 봄에 옥상에서 소풍을 한 적도 있어요.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도시락을 싸서 옥상에 올라가 먹었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소풍이네 라며 웃었어요. 멀리 갈 돈은 없었지만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여름밤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혔어요. 에어컨은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했지만 옥상에서 바람을 쐬며 시원함을 찾았습니다. 옥상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가끔 일본 친구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으면 정말 소중했습니다. 작은 간식이나 생활용품이었지만 멀리서도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민규와 나누어 먹으며 친구들이 보고 싶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때는 민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둘이서만 보냈어요. 교통비가 부담스러워서였는데 서운해하는 민규를 위해 제가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라며 함께 절을 올렸어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 신혼부부 왔네 라며 반겨주셨어요. 가끔 마감 시간에 가면 할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며 응원해 주셨어요. 행복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그 어떤 호텔보다도 넓고 따뜻했어요. 이 작은 옥탑방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신혼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저희는 작은 성취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매달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더미 같아 보였던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민규는 아르바이트 외에 번역 일도 시작했어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 보니 꽤 괜찮은 수입원이 됐습니다. 저도 카페 일을 계속하면서 일본어 과외를 추가로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로의 노력이 맞물려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에는 라면으로 때우던 저녁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반찬 몇 개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옥상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한몫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와 대파, 방울토마토로 만든 요리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느 날 민규가 아야네야,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다 고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생활의 리듬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함께 살아가는 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생활력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카페의 동료들도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편의점에서 함께 일했던 수연 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밤 시간대에 함께 근무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기억에 남아요. 아야네야,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보여. 나도 처음에는 이 일이 임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경험이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아. 수연 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힘들지만 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시험 떨어져도 또 보면 되지 뭐 라며 웃어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보며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 친구들과의 연락도 계속 이어졌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야네,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언젠가는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유키가 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야네, 정말 괜찮은 거야? 뉴스 보니까 한국 경제도 어렵다던데. 혹시 생활이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했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미유키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해.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정말 풍요로워. 그런 제 대답을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사촌 언니 유키코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야네, 솔직히 말해봐. 왜 굳이 한국인과 그것도 그런 힘든 상황을 선택했니? 일본에 돌아오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유키코 언니, 1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일본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빚쟁이 한국 남자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하니까요. 그 대답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확신에 찬 선언이었어요. 돈과 명예, 큰 집이 아닌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일본에서 살 때는 모든 게 풍족했지만 뭔가 허전했던 반면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불굴의 정신이 바로 민규에게서도 보이는 특성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민규에게서 발견한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특별함이었어요. 민규 어머니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시고 경계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민규를 사랑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어요. 어느 날 민규 어머니가 옥탑방에 놀러 오셨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드리니 아야네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아는구나 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상 텃밭을 보시고는 참 기특하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아야네가 우리 민규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고생스럽겠지만 잘 견뎌내고 있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일본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야네,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어머니는 더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야네야, 엄마는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3년째가 되자 빚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의 꾸준한 노력과 절약 덕분이었어요. 민규도 번역 일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안정됐고 저도 일본어 과외 학생이 늘어나며 부업이 본업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아야네야, 이제 정말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민규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빚이 이제 몇 년 내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 더 값졌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 함께 견뎌내는 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4년째 되던 해,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외국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해주셨고 정말 소속감을 느꼈어요. 김치도 이제는 어머니 못지않게 맛있게 담글 수 있게 됐고 한국 전통 요리들도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민규가 아야네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옥상 텃밭도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상추, 대파뿐만 아니라 배추, 무, 고추, 토마토까지 다양한 채소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이웃들도 가끔 아야네 씨네 텃밭 부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재미도 컸어요. 이거 우리가 직접 기른 거예요 라고 말하며 나누어 드리면 다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 소소한 나눔을 통해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일본에서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제 삶이 더 소중했거든요. 미안, 한국 생활이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갈게. 그렇게 답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의무감에 억지로라도 갔을 텐데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해 겨울, 민규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야네야, 후회하지 않아? 일본에 있었으면 지금쯤 훨씬 편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요. 오히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민규 오빠를 만나고 한국에서 살면서 진짜 인생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민규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이제 2층 건물에 들어갔어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는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도 가지고 싶고 아이와 같이 살 더 큰 집으로 가는 목표를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처럼 저희도 작은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더 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끈기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저희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자산이에요.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필 한국 남자와 결혼했느냐? 왜 그런 고생을 자처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100억을 준다고 해도 다른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하니까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돈과 집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함께 살아갈 힘과 믿음이 진짜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의 이런 선택과 삶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와 위로를 건네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